자, 그때 코로나 확진으로 한번 보강을 못해서 보강 수업을 수능 완성이 실전 모의고사 1회 풀이 강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초대륙 형성과 분리 과정 중 일부에 대해서 학생 A, B, C가 나눈 대화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학생만은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습니다. 봅시다. 대륙의 수렴에서 초대륙의 형성으로 갈 때 기억 과정에서 습곡 산맥이 형성될 수 있어 라고 했습니다. 대륙들이 있다가 서로 부딪히면 당연히 습곡 산맥이 형성될 수 있겠죠. 이게 무슨 형 경계랑 비슷합니까? 수렴형에서 충돌형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학생 A 맞았습니다. 자, 판기하는 초대륙에 해당해. 맞죠? 언제 있었던 거죠? 고생대 말에 형성돼서 중생대 초에 분리됐었죠. 그리고 로디니아도 있었다는 거, 성캄브리아 시대에 그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C, 고지다기 극의 겉보기 이동 경로를 통해 니은을 설명할 수 있어. 맞죠? 정답은 5번. 자, 니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가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고지다기 극이 여러 개로 나타났었죠. 이동 경로가. 근데 고지다기 극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존재할 수 있으니까 고지다기 극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대륙이 이동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지다기 극의 겉보기 이동 경로를 이용하면 대륙의 분리 및 이동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2번. 그림 가와 나는 가시광 영역과 전파 영역에서 관측한 어느 외부 은하의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합니다. 가가 전파고 나가 가시광이죠? 이런 걸 고를 때는 우리가 보는데 익숙한 사진들이 보통 가시광입니다. 그래서 나가 가시광 사진 되겠습니다. 자, 기억 보면 허블 분류 체계에서 따르면 정상 나선 은하다. 맞죠? 나선 팔이 있고 나선 팔들이 있고 막대 모양이 없죠. 그래서 정상 나선 은하 되겠습니다. 니은, 은하의 별의 분포는 가시광 영역보다 전파 영역에서 잘 관측된다. 전파 영역에서 잘 보이나요? 가시광에서 잘 보이죠? 별들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은하 중심부를 공전하는 별들의 공전 궤도면은 대체로 시선 방향과 나란하다. 지금 보면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종이에 이렇게 나선 은하가 있는 모양이거든요. 이거는 90도죠. 평행, 만약에 이 말대로 대체로 시선 방향과 나란했다면 이런 식으로 됐어야 되겠죠? 이게 나라는 거죠. 그래서 D가 틀렸습니다. 정답 1번. 1, 2번까지는 풀만했습니다. 자, 3번 봅시다. 가나다는 태평양 주변의 깊이에서 지진파 단층 촬영을 나타냈다고 해요. 그래서 A, B, C는 각각 100, 600, 2800, 100, 600, 2800km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자, 지진파 속도 편차가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가 나와 있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마이너스 플러스 지진파 속도 편차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지진파의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온도가 높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지진파 속도 편차가 플러스라는 것은 속도가 빠르게 측정된다는 것이고 이거는 온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A. 멘틀 물질의 상승이 나타난다. 온도가 높냐 낮냐를 보면 되겠죠. 멘틀 물질의 상승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 지역을 선택해주면 되겠고 그렇다면 색깔이 진한 부분 A가 맞습니다. 자, B. B에는 섭입된 해양판이 존재한다. 지금 B 지역을 보니까 사실 우리 이 지역이 어딘 줄 알고 있죠? 우리나라 밑에 있으니까 필리핀판하고 태평양판에 섭입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지금 하얗기 때문에 온도가 낮은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B에는 섭입된 해양판이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자, C는 주위보다 온도가 낮다. A랑 비슷하죠?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4번 볼게요. 그린 가와 나는 동해 어느 지점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측정한 수심 구간의 수온 연보 분포를 A, B로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하고 가와 나는 각각 2월과 8월에 측정한 자료 중 하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와 B가 수온 연분 중에 무엇인지 알아내야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설명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수온은 절대 중간에 증가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는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가와 나를 보니까 A는 계속 수심에 따라서 감소하고 있는데 B는 증가하는 부분이 생겼죠?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A가 수온, B가 염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비교적 자료를 쉽게 준 것이 A에서 혼합층과 수온약층이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꼭 어딘가 증가하는 부분을 찾지 않아도 수심에 따른 변화 양상에서 A가 수온이라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2월과 8월도 구분해야 되는데 이건 뭘로 구분할 수 있나요? 바로 특정 지점의 처음에 수온이죠. 가와 나의 수온을 비교했을 때 가의 수온이 더 높게 측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가 8월, 나가 2월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봅시다. 기억, 가는 2월에 측정한 자료이다. 아니죠. 니은, 수온약층은 가가 나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맞습니다. 자, 수온약층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위와 아래의 온도 차이가 크게 난다는 얘기죠. 여기 시작점이 있으면 심해층은 온도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수온약층이 뚜렷하게 나타나려면 당연히 표층의 수온이 높아야겠죠. 그래야 이런 식으로 뚜렷하게 수온약층이 발달할 것입니다. 그래서 표층의 수온이 더 높은 8월에 수온약층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디귿. 해수면과 수심 500m의 해수의 밀도차는 가가 나보다 크다. 이거 한번 봐봅시다. 해수의 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수온, 그 다음에 염분, 그리고 세 번째로 압력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교육상이나 압력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온과 염분을 비교해주면 될 것 같아요. 수온, 가, 나, 가, 나. 사실 가와 나에서 수온과 염분에 의한 차를 일일이 비교를 해줘도 돼요. 가에서 수온이 어디가 높고 수온이 어디가 얕고 염분이 어디가 높고 염분이 낮고를 0m와 500m에서 각각 비교를 해서 밀도 차를 비교를 해도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가에서 표층과 500m의 수온차와 나에서 표층과 500m의 수온차가 어디가 더 크게 나는지를 비교하면 사실 0m와 500m의 수온차를 일일이 구해서 비교하지 않아도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겠죠. 지금 무슨 말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가에서 수온이 처음에 20도가 넘었고 한 25도씨 정도가 됐고 500m에서 어떻게 됐나요? 여기 뭐 한 2도씨라고 해볼까요? 그럼 나에서도 2도씨인 건 똑같죠? 하지만 수온이 나에서는 표층이 한 13도로 해봅시다. 당연히 보면 수온의 차는 가가 더 큽니다. 그쵸? 자, 염분 볼게요. 염분 표층에서 한 17 정도로 줄까요? 여기 17이 아니죠? 미안해요. 염분은 밑에 있는 걸 봐야 되니까 한 33으로 줍시다. 여기가 한 34로 더 줄게요. 여기는 뭐 4.5에서 34. 그렇다면 염분의 차이도 표층과 500m의 차이가 가가 더 크네요. 그렇다면 지금은 가와 나를 각각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해수면과 수심 해수 밀도 차를 가에서 확인하고 해수면과 수심 50m의 해수의 밀도 차를 나에서 확인한 다음에
가와 나의 표층과 500m의 해수 밀도차가 뭐가 크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근데 수온의 차이도 염분의 차이도 가가 더 커요. 그렇다면 해수면과 수심 50m의 해수의 밀도차는 당연히 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이 맞았기 때문에 4번이 됩니다. 자, 5번. 다음은 태풍의 이동 경로와 그에 따른 풍향 및 기압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탐구라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문제가 길 때는 바로 보기로 넘어가서 문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위에 자료를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 그렇게 풀어볼게요. 자, 기억. 29일 03시부터 30일 03시까지 태풍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이동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풀이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일이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18도에 경도 128이래요. 한 요 정도에 1, 2, 3, 4, 5라고 뒀을 때 여기를 1번. 그 다음에 위도 21도에 124. 여기에 2번이 찍히겠네요. 자, 26도에 121. 선생님이 여기를 하나 잘못 찍었네요. 128이니까 여기가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26에 121이니까 3번. 다음에 31도에 123도니까 여기가 4번. 그 다음에 36도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왔네요. 그 다음에 128이니까 여기가 1번이랑 비슷하게 여기가 5번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시기에 태풍의 편서풍의 영향을 받았나요? 받았죠. 4번, 5번이. 1, 2, 3번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따지자면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서 서쪽 방향으로 이동한 것이죠. 1번에서 3번은. 그래서 기억이 틀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일이 찍어보는 게 가장 확실한데 시간이 없을 때는 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실전에서. 그럴 땐 뭘 확인하면 돼요? 사실 경도를 확인하면 되죠. 편서풍의 영향을 받았다면 당연히 동쪽으로 이동할 것이고 무역풍의 영향을 받았다면 당연히 서쪽으로 이동을 했을 것이죠. 지금 보면 경도가 줄어들다가 1일과 2일을 경계로 다시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있죠. 얘네 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도도 좋기 때문에 지도에서 경도를 따져보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빨리 풀 때는 이 바뀌는 시점을 기점으로 얘네가 편서풍이나 무역풍의 영향만을 받은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대기대순환에 대해서 미리 공부가 되어 있었다면 30도를 기준으로 대기대순환의 바람 방향이 바뀐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일일이 찍어보지는 않아도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기억은. 자, 니은 볼게요. 1일 03시부터 3일 03시까지 A의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했다. 자, 이번엔 3, 4, 5. 이 3, 4, 5에서 A에서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했다. 자, 3, 4, 5 이어봅시다. 3, 4, 5. A는 위험 반원에 위치하고 있네요. 태풍의 위치가 3, 4, 5로 변할 때. 그렇다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하죠. 니은 맞습니다. 자, 헷갈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찍어보면 태풍은 강력한 저기압이죠. 강력한 저기압은 어떻게 되나요? 바람이 불어 들어가죠. 바람이 불어 들어간다면 A 위치에서 3번으로 이렇게, A 위치에서 4번으로 이렇게, A 위치에서 5번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풍향이 이 방향으로 바뀌게 되죠. 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자, 디귿. A에서 기압은 2103시가 3103시보다 높았다. 자, 4번, 5번을 비교하라고 했네요.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4번, 5번을 볼 때 4번이 기압이 낮아요. 여기가 980, 5번이 992 헥토파스칼입니다.
심지어 A랑은 거리도 가까워. 근데 5번이랑은 거리도 멀죠. 그러니까 A에 있을 때는 21, 03시에 있을 때가 기압이 더 낮았겠죠. 태풍 자체의 기압이 낮았고 심지어 그 기압이 낮은 태풍이 A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A는 당연히 3103시보다는 기압이 낮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6번. 표는 한반도 연안의 최근 30년 동안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의 연평균 해수면 상승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이 문제는 연평균 해수면 상승률이라는 말을 똑바로 해석하지 않으면 문제가 아예 안 풀렸을 수 있습니다. 볼게요. 기억 최근 30년 동안에 이 30년 동안에 동해안의 해수면은 15cm 이상 상승하였다. 자, 동해안의 해수면은 30cm 이상 상승하였다. 심지어 이게 얘들아 미리리터야, 미리리터. 근데 갑자기 15cm래. 어떻게 해야 돼요? 연평균이잖아요. 연평균. 연평균이라는 것은 이 기간 30년 동안 평균 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30년 동안의 해수면을 알고 싶다면 뭘 곱해줘야 돼요? 30을 곱해줘야죠. 그러면 3.8이라고 38이라고 두고 3을 곱해도 114. 그죠? 114mm야. 그럼 몇 cm예요? 11cm 정도? 11.4cm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죠. 자, 니은 1990년에서 2009년의 연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서해안이 가장 작다. 이것도 문제 보니까 계산해 봐야겠지. 근데 지금 여기는 90년도부터 19년이고 여기가 20년부터 10년부터 19년이야. 근데 90년부터 2009년을 구하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여기를 빼줘야겠죠. 1번에서 2번을 빼줘야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해봅시다. 근데 쉽게 풀려면 이 4개를 다 계산해보는 게 아니라 몇 개를 쳐내는 게 빠르겠죠? 연평균 해수면 상승률이 가장 작은 걸 고르래. 근데 1번 빼기 2번을 해서 가장 작으려면 1번이 작고 2번이 큰 거를 찾으면 조금 더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1번 빼기 2번한 값이 가장 작아야 되니까. 그러면 후보가 2개로 추려집니다. 남해안과 서해안. 왜냐면 남해안과 서해안이 지금 30년 동안 연평균 한 게 가장 작죠? 근데 사실 이건 계산해보지 않아도 남해안이 가장 작은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1.79와 3.63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 그래서 서해안이 아니라 남해안이 가장 작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계산을 해보는 게 좋겠죠. 계산은 어떻게 해요? 이따가 30, 그 다음에 이따가 여긴 10년이어서 곱하기 10 해줘야 돼요. 한 다음에 빼고 여기도 곱하기 30, 그리고 여기 곱하기 10 해서 빼주면 돼요. 그리고 사실 정확한 값을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대소비교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뭐 그냥 3 곱해주고 10 곱해줘서 빼도 돼요. 1 곱해줘서 빼도 돼요. 값은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근데 그냥 30, 10 곱해줘서 빼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게 43.2가 나오고 이게 59.2가 나올 겁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길 바래요. 근데 값은 여기서 남해안이 가장 작다는 걸 바로 뽑아낼 수 있는데요. 혹시 나중에 이 문제를 응용해서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볼까 봐 더 설명을 한다면 지금 이거는 20년간의 해수면 상승률을 계산한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20년간 연평균 해수면 상승률을 정확하게 값을 구하라 했으면 여기다가 20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여기도 연평균 해수면의 상승률이라고 했기 때문에 남해안 걸 쓴다면 43.2 하기 20년
돼야 정확한 값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니은을 정확한 값을 구하라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대소비교만 해주면 돼서 빠르게 문제 풀고 지나가면 되겠고, 만약에 혹시나 추후에 9월 모평이나 아니면 수능에서 정확한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연평균이라는 말에 초점을 맞춰서 30이나 10 이런 숫자들을 곱해주고 나눠주고를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팁은 고위도 지방에서 대륙빙하 융해가 계속되면 한반도 연안의 평균 해수면은 당연히 상승하겠지. 그쵸? 지금도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당연히 상승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7번. 그린 가와 나는 24시간 간격으로 작성된 우리나라 주변의 지상일기도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순서를 찾아줘야겠죠. 자, 딱 보니까 가가 먼저고 나가 나중이네요. 왜? 우리나라는 편서풍 지대에 속해 있으니까 편서풍을 타고 시간이 지나면 동쪽으로 온대저기압이 이동을 하게 되겠고, 또한 지금 온대저기압이 발전해서 폐색전선으로 되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가가 먼저이고 나가 나중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 온대저기압의 세력은 강해졌다. 이거 맞습니다. 보통 이제 문제를 빠르게 풀고 넘어갈 때 이제 문제를 겉읽고서 그냥 시간이 나가 나중이니까 세력이 약해졌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틀렸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기압값을 읽어줘야 됩니다. 지금 나가 폐색전선이 형성되긴 했지만 기압이 떨어졌죠. 저기압은 기압이 낮아지는 게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 가의 A에는 하강 기류가 나타났다. 지금 저기압 중심이 1004헥토파스칼인데 여기는 1024니까 상대적으로 고기압이죠. 하강 기류가 나타났겠죠. 디귿 나이서 풍속은 B가 C보다 빠르다. 자, 이 문제에서 단하고 풍속의 세기는 등압선만을 고려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등압선의 간격이 조밀하다면 풍속이 세다. 그러면 넓다면 풍속이 약하다는 얘기가 됐죠. 그럼 B와 C의 등압선 간격만 비교를 해주면 문제가 풀리겠습니다. 자, 딱 보니까 B가 조밀하네요. C는 간격이 좀 넓고. 자, 그러니까 B가 C보다 빠른 게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8번. 그림 가는 우주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 A와 D를 우주의 크기 변화와 함께 시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고, 나는 빅뱅 이후 시점부터 현재까지 우주의 팽창 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우주가 형성이 빅뱅이 팡 터지고 난 후에 급팽창을 했죠. 급팽창을 하고 감속 팽창을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다시 가속 팽창을 하게 돼서 지금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럼 문제 봅시다. A는 기억 시기 이후에 일어났다. 급팽창 종료가 언제예요? 10의 마이너스 5 제곱 정도가 되죠. 감속 팽창은 급팽창이 일어난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A 틀렸습니다. 자, A 급팽창 종료가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는 걸 안 김에 B, C, D도 적어보자면 B가 1분에서 3분 정도가 되겠고요. 중성 원자핵이 뭐예요? 38만 년이죠? 최초의 별과 은하 형성은 몇 억 년 후고요. 중성 원자가 38만 년에 생기면서 빛이 진행을 할 수 있게 됐고, 이때 우주 배경 복사가 나가게 돼서 현재 2.7 켈빈 정도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A는 A 시기 이후가 아니라 이전에, 훨씬 이전에 일어난 일이 되겠습니다. 자, B와 D 사이의 우주는 감속 팽창하였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라고 가의 그림을 준 것입니다. 자, B와 D를 볼 때 감속 팽창했는지를 보려면 기울기를 봐야겠죠. 자, 여기서 빅뱅이 형성된 이후에 그래서 가속 팽창을 하다가 B부터
이 기울기가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B와 D 사이의 우주는 감속 팽창한 것이 맞습니다. 지금 여기가 현재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기울기가 이렇게 양을 보이고 있죠? 여기가 가속. 디귿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기억 시기보다 니역 시기가 컸다.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항상 어땠다? 일정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를 본 게 기억이 날 텐데 여기를 이제 시간이 간다고 하고 여기가 물질들의 밀도를 본다고 하면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항상 일정했고 이게 암흑 물질 그리고 이게 보통 물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물질이 더 우세했기 때문에 중력이 더 세게 작용을 했고 이 시기가 넘어오면서 지금 암흑 에너지가 더 우세하기 때문에 암흑 에너지는 청력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어쨌든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항상 일정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되겠습니다. 자, 9번 볼게요. 그림은 별 A와 B가 주계열 단계가 끝난 직후부터 지나는 동안에 반지름과 표면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A와 B의 질량 각각 태양 질량의 1배와 6배 중 하나이다. 이 문제가 지금 선생님이 찾아놨었는데 지금 적어놓은 거를 잃어버려가지고 이게 아마 22학년도 수능 G1의 18번 문제일 거예요. 지금 이 문제, 그 문제랑 거의 비슷하고 바꿔놓은 게 있다면 반지름과 표면 온도의 위치를 바꿔놨다는 거 그리고 보기를 좀 바꿔줬겠죠? 그래서 어쨌든 역대 수능 문제의 응용 문제이다. 그래서 이 문제 풀고 이 문제 원래 문제 그러니까 22학년도 수능 문제를 미리 푼 친구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태양질의 1배와 6배라고 했는데 당연히 그럼 뭐가 뭔지 찾아야겠죠. 직감적으로 A가 6배, B가 태양 질량의 1배, 그러니까 태양 질량 정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지도 알아야겠죠? 정말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주계열 단계가 끝난 직후라고 했는데 주계열에서 반지름과 표면 온도가 큰 게 당연히 질량이 크겠죠. 그래서 지금 표면 온도가 높고 표면 온도가 낮은 게 있으니까 표면 온도가 높은 게 당연히 태양 질량의 6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말 쉽게 찾을 수도 있고요. 자, 우리가 HR도 상에서 볼 때 이렇게 주계열이 있었어요. 이렇게 주계열이 있을 때 태양 질량 정도 되는 친구와 이렇게 태양 질량 6배 정도 되는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태양 질량 6배 정도 되는 주계열성이 거성으로 진화를 하기 시작하면 거의 수평적으로 빠져나가요. 하지만 지구 질량, 태양 질량 정도가 된다면 약간 위로 올라가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온도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데 HR도에서 이쪽으로 와서 온도가 낮아지죠? 온도가 굉장히 빠르게 낮아지는데 광도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광도잖아. 세로축이 광도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반지름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온도와 반지름의 변화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거의 이 태양 질량 정도 되는 애는 가로축의 변화보다는 세로축의 변화가 더 크죠.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지기는 하지만 온도의 변화보다는 반지름이 커지는 영향이 더 크고 반지름이 커지는 것 때문에 광도가 작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면 온도가 낮아지면서 방향이 이렇게 돼요. 표면 온도가 낮아지면서 반지름이 커지는 양상이 크게 나타나는 게 태양 질량의 6배. 그리고 온도가 낮아지면서 반지름이 커지는 양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태양 질량
정도의 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배랑 태양 질량 별 찾았으니까 보기 보도록 할게요. 기억 표면 온도가 T1일 때 별의 절대 등급은 A가 B보다 크다. 자, 광도는 R제곱에 T4제곱인데 지금 T1일 때라고 줬으니까 T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럼 반지름만 고려해서 별의 절대 등급을 맞춰라. 근데 A가 태양 질량의 6배, 얘가 태양 질량 정도. 이렇게 되면 당연히 6배가 질량이 크고 반지름이 더 컸고, 반지름이 큰 애들은 어떻게 돼요? 저 거성으로 갈수록 반지름도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별의 절대 등급이 더 커지게 되죠. 절대 등급이 뭔데요? 광도잖아요. 광도가 더 커지죠. 광도가 더 크다는 얘기는 절대 등급은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기억은 틀리게 됩니다. 문제를 풀 때 절대 등급과 광도가 크다 작다를 착각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 꼭 주의해서 문제 풀기 바래요. 자, 니은 주개월 단기가 끝난 직후부터 반지름이 R1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A가 B보다 짧다. 자, R1이 될 때까지 여기는 R1을 정해줬네요. 어쨌든 걸린 시간이래. 질량이 클수록 진화 속도가 빠르죠. 이건 당연히 A가 짧겠죠. 니은 맞습니다. 디귿 주계열 단계일 때 별의 중심부에서 PP 반응에 의한 시간당 에너지 생성량은 A가 B보다 많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데요. 이거를 앞에 수업할 때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부를 만약에 정확하게 한 친구들이라면 헷갈리지 않을 텐데 조금 공부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면 het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림이 조금 엉성한데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흔히 잘 알고 있죠. 그래서 18,000켈빈을 전후로 PP 반응이 우세한지 CNO 반응이 우세한지가 결정이 돼요. 근데 뭐를 잘 구분을 해야 되냐면 CNO와 PP를 비교하게 된다면 당연히 중심핵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CNO 반응이 우세한 게 맞아요. 하지만 CNO 반응이나 PP 반응끼리만 비교를 한다면 말이 다르죠. PP 반응도 중심핵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우세해져요. CNO도 중심핵의 온도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질량이 클수록 더 우세해요. 근데 이 문제는 PP와 CNO 중에 뭐가 더 우세하냐 물어본 게 아니라 중심부에서 PP 반응에 의한 시간당 에너지 생성량을 물어봤으니까 중심핵의 온도가 높은 A가 당연히 PP 반응이 더 우세하겠죠. 그래서 A가 B보다 많은 게 맞습니다. 자, 10번. 가는 태평양 주변의 판의 경계를 나는 가의 두 구간 A-B, B-에서 섭입하는 판의 깊이를 대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거 딱 봐도 일본 근처죠. 여기 유라시아, 여기 태평양, 여기가 필리핀판 되겠습니다. 자, 기억. 수렴형 경계 부근에서 섭입되는 멘틀과 외액 경계까지 발달한다. 아닙니다. 자, 지금도 보면 이게 AA-네요. 이 AA-도 600km 정도에서 끊겼어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여기서 섭입을 해요. 그럼 보통은 한 700km 정도까지 섭입을 해서 가고 멘틀과 외의 경계는 2900이잖아요. 우리가 풀론 구조론을 할 때 여기서 쌓여서 있던 물질들이 가라앉아서 멘틀과 외핵 경계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차가운 풀룸이.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태평양 판은 A-B, B- 구간에서 서로 다른 판 안으로 섭입한다. 맞죠? 필리핀 판과 유라시아 판으로 섭입하죠.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자, 디귿. 섭입대의 기울기는 A 구간이 B 구간보다 크다. 한번 볼까요? 지금
B'가 300에서 끝나니까 300 정도에서 끊어볼게요. 똑같이 300을 갔는데 A는 지금 요만큼이 변하고 A는 요만큼 변했네요. 요만큼. 똑같은 깊이를 들어갈 때 A가 더 많이 갔으니까 A의 기울기가 더 크겠죠. 그래서 정답 4번. 자, 11번. 각각 여름철과 겨울철 우리나라 주변 표층 해류를 나타낸 것이다. 이것도 저번에 설명할 때 우리나라 주변 해류에 관한 문제를 요즘 계속 내고 있다. 그래서 뭐 외국 해류 말고, 그러니까 일본 관련이나 중국 관련 해류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나라 이름이 들어간 뭐 북한 한류나 황해 한류나 이런 이름을 외웠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를 실전 모의고사에 냈으니 여러분들도 이제는 진짜 우리나라 주변 해류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동그라미 기억은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우리나라 주변의 해역에 더 큰 영향을 준다. 지금 보면 기억이 여름철에는 그래도 위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겨울에는 밑으로 내려오니까 당연히 여름철에 더 큰 영향을 주겠지. 기억 맞습니다. 니은 A는 북태평양 아열대 순환의 일부이다. A가 뭔가요? 바로 쿠로시오죠. 쿠로시오 해류는 북태평양 아열대 순환의 일부가 맞죠. 서한경계류. 자, 디귿 B는 황해난류이다. 맞습니다. 정답 5번. 자, 12번. 그림 가는 깊이에 따른 지하 온도 분포와 암석의 용융곡선 기니디를 나는 서로 다른 판의 경계와 이동 속도를 모식도로 나타낸 것이다. 자, 가장 알기 쉬운 디귿부터 보도록 할게요. 기니디 중 물이 포함된 암석의 용융곡선에 해당하는 것은 디귿이다. 자, 디귿이 뭔가요?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 니은이 물이 포함된 멘틀. 기억이 물 포함된 화강암. 이것도 수업 시간에 외워야 한다. 앞으로는 기니디를 안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주지 않았죠? 디귿 틀렸습니다. 기억 니은이 물이 포함된 암석의 용융곡선이죠. 자, 그럼 기억 니은 차례로 볼게요. 기억 A 부근에서는 습곡산맥이 형성된다. 맞죠? 우리가 사실 수렴형 경계를 볼 때 가장 흔하게 보는 것이 어떤 판의 유형인지를 다 떠나서 양 옆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모습을 자주 보죠. 이게 수렴형 경계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고요. 꼭 이런 게 아니라 뒤에서 크게 쫓아오고 앞에가 느리게 간다면 뒤에 판이 결국에 앞에 판을 찾아가서 부딪히게 되겠죠. 이런 것도 수렴형 경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특정한 방향과 속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판들의 상대적인 방향과 운동 방향과 속도에 따라서 경계가 정해지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 기억에서 물어본 거는 이러한 유형이죠. 그래서 뒤에서 쫓아가는 대륙판이 50이고 앞에서 가는 게 27이니까 결국 뒤에 판이 앞에 판을 가서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이기 때문에 습곡산맥이 형성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니은 B에서 주로 AA 과정에 의한 마그마가 형성된다. 자, 니은은 보존형 경계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존형 경계는 서로 양옆으로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도 판의 상대적인 운동에 따라서 한쪽이 크게 움직이고 다른 한쪽이 작게 움직인다면 이것도 보존형 경계의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가게 되면 서로 스치고 지나가면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B는 보존형 경계. 보존형 경계는 근데 마그마가 생성이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이게 아니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러면 AA 과정에 의해서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는 건 어디가 될까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이분이 지금 뒤에서 63으로 해양판이 가고 있고 앞에가 27로 대륙판이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부딪히게 되겠죠. 그러면 해양판과 대륙판의 수렴형 경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여기서 함수 강물에 있는 물들이 멘틀로 포함이 되면서 AA- 과정에 의한 마그마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13번. 그림은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 중 어느 한 시기에 관측한 태평양 부근의 강수량 편차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를 보고 엘니뇨 시기인지 라니냐 시기인지 맞춰야 되겠죠? 자, 지금 이 편차는 강수량 편차예요. 그러면 A 부분을 떠나서 가장 보기 쉽게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호주에서 서태평양 부근이 강수량 편차가에서 플러스를 띠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강수량이 증가했다는 얘기가 되죠. 평상시에도 서태평양은 저기압이 발달하여서 상승 기류가 활발한데 여기서 강수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저기압이 더더욱 발달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라니냐 시기인 것을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A를 줬기 때문에 A 부근을 보고도 맞춰볼게요. A 부근이 타히티 부근이에요. 근데 동태평양이라고 생각한다면 동태평양 부근은 원래도 하강 기류가 발달을 하죠. 평상시에. 근데 지금 강수량 편차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강수량이 감소했다는 얘기가 되고 그렇다면 더더욱 하강 기류가 강화됐다는 얘기가 되니까 평상시에 보다 더 강화되는 라니냐 시기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자, 라니냐 시기엔 워커 순환의 세기가 강해지죠. 워커 순환이 뭡니까? 워커 순환이라는 것은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기압 순환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서태평양이 저기압이 형성되고 동태평양이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형성되는 하나의 태평양의 기압 체계를 얘기하는데 라니냐가 되면 이게 더 강화가 되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 A 해역의 해면 기압은 낮아진다. 낮아지니까 더 높아지죠. A는 아까도 하강 기류가 강화된다고 했어요. 하강 기류가 강화된다는 것은 고기압이 강화된다는 얘기니까 기압은 높아지겠죠. 디귿 우리나라의 황해 강수량은 대체로 증가한다. 자, 디귿 같은 보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자료 해석을 하는 문제예요. 자, 우리나라 볼까요? 자, 우리나라 지금 강수량이 감소했죠. 강수량이 감소했다는 것은 기압이 높아졌다는 얘기가 되죠. 자, 강수량 대체로 낮아졌다. 기압은 높아졌다.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14번. 14번 문제도 이제 살짝 골치가 아픈데요. 차근차근 보도록 합시다. 자, 대서양에서 서로 다른 두 해역 A, B에서 해수면에서부터 깊이에 따른 수온연분 분포를 수온연분도에 나타낸 것이다. 자, A와 B는 각각 위도 30도 N, 40도 S 중 하나이고 A, B 중 어느 한 곳에는 남극 중충수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요. 사실 두 가지 방법을 둘 다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합쳐서 보는 것을 가장 쉽게 찾으려면 지금 A가 수온이 높고 B가 수온이 낮아요. 그렇다면 수온이 높은 데가 30도 N, 좀 더 저위도겠죠? 자, 수온이 조금 낮은 데가 상대적인 고위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찾아도 되고요. 지금 A, B 중 어느 한 곳에는 남극 중충수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성분이 다른, 그러니까 염분과 수온의 차이가 나는 해수가 중간에 껴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 보면 A는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수온은 줄어들고 염분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데 지금 B는 어떻습니까? 잘 가다가 중간에 수온이 일정해지고 염분이 증가하는 부분이 생기죠. 그러니까 B 부분 밑에는
B 밑에는 뭔가가 더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가 40도 S가 돼요. 왜? 남극 중충수가 60도 S에서 만들어져서 20도 N 정도까지 올라가니까요. 남극 중충수가 있어야 이렇게 뭔가 성질이 다른 해수가 끼어든 모양이 나타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거를 그림 그려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위에가 공간이 있으니까 위에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적도로 찍고 40도 S라고 했으니까 여기 찍어보고 60도 S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0도 N, 여기 60도 N까지. 자, 우리가 알고 싶은 중충수가 이런 식으로 60도 S에서 만들어져서 20도 N까지 올라가고요. 우리가 밑에 알고 있는 게 저충수죠. 저충수는 남극 외대해에서 만들어져서 이 정도까지 확장을 하게 되고요. 지금 북제서양 심층수가 안 나와 있는데 그림 잘못 그렸네요. 자, 이렇게 돼야 되죠. 여기가 저충수. 자, 북대서양 심층수는 60도 M 부근에서 만들어져서 중충수와 심층수 사이로 끼어들게 되겠죠. 북대서양 심층수. 근데 우리는 지금 이 30도 N과 40도 S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북대서양 심층수에서 바로 저충수로 넘어가기 때문에 30도 N은 그냥 전체적으로 다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지금 40도 S는 심층수로 가고 있다가 중충수를 만나면서 말을 잘못했네요. 그냥 표충수로 가고 있다가 북대서양 표충수로 가고 있다가 중충수를 만나면서 성분이 변하고 다시 심충수 만나서 해저 저충수까지 가게 되는 양상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A 해역은 30도 N에 위치한다. 맞고요. B 해역에는 남극 중충수가 흐른다. 맞고요. 디귿 해수면과 해저의 해수의 밀도차는 A 해역이 B 해역보다 작다. 이거는 자료를 해석하면 되겠죠? 여기와 여기의 밀도차와 여기와 여기의 밀도차 중에 뭐가 더 큰가요? A 해역이 더 크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바로 15번. B필터와 V필터로 관측한 별 A, B의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고요. 표는 별 A, B의 절대 등급과 강도 계급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진부터 볼게요. 자, B필터에서는 B가 더 밝게 보이고요. V필터에서는 A가 더 밝게 보여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표면 온도를 비교했을 때 뭐가 더 밝다? 뭐가 더 온도가 높다? B의 표면 온도가 더 높다. 그리고 B-V가 0인 게 10,000켈빈이 되죠. 근데 지금 이 말은 B-V가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A, B, B-V, B-V 했을 때 B가 마이너스 A가 플러스가 나오면서 T가 10,000켈빈보다 높다. T가 10,000켈빈보다 낮다. 이런 식으로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기억 반지름은 A가 B보다 크다. 반지름을 알려면 광도는 R제곱, T의 4제곱 이렇게 되는데 지금 표면 온도는 뭐가 더 높다고요? B가 더 높다고요. 여기 표면 온도를 써보면 B가 더 높고 A가 조금 상대적으로 낮다고요. 근데 절대 등급이 A가 더 작네요. 그러니까 광도가 더 크네요. 그렇단 얘기는 A의 반지름이 훨씬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은 A가 B보다 크다가 맞습니다. 자, 광도 계급의 숫자는 A가 B보다 작다. 자, 이런 문제는 그림 그려보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로 갈수록 온도가 낮죠.
지금 A가 온도가 더 낮아요. 여기 A 한번 찍어볼게요. B가 온도가 더 높아요. 여기에 B 찍어볼게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로 갈수록 광도가 높은 거잖아요. 근데 A가 광도가 더 커요. 여기가 진짜 A. B가 광도가 좀 더 낮아요. 한 여기쯤에 찍어보세요. B. 광도 계급은 위로 갈수록 숫자가 작죠? 그래서 얘는 1이나 한 3 정도 거성이나 초거성이 되겠고요. B는 심지어 주계열성으로 줬어요. 주계열성 V. 그러니까 광도 계급의 숫자는 A가 B보다 작은 게 맞습니다. 자, B는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낮다. 지금 아까 B 필터, V 필터를 비교했을 때 B별은 표면 온도가 1000켈빈보다 높다 그랬지. 높아요. 정답은 기역 니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꼭 이렇게 찾지 않아도 같은 주계열성인데 지금 온도도 높다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절대 등급도 작아요. 그래서 HR도를 이렇게 그려보면 주계열성 이렇게 있을 때 여기쯤을 태양이라고 두면 주계열성은 특징이 있잖아. 얘가 지금 벌써부터 광도가 B별이 작아. 이 문제에서 준 조건이 마이너스 3.5니까. 그러면 얘네는 주계열성 특징은 뭐야? 광도가 크면 질량도 크고 표면 온도도 크고 반지름도 크잖아요. 이 조건 생각하면 당연히 디귿은 틀릴 수밖에 없어요. 뭐 굳이 B-B의 색지수를 비교하지 않아도.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16번 문제가 이제 어려운데요. 차근차근 볼게요. 그림 가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는 깊이가 일정하고 수평면과 나라는 XY 암석 연령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자, XY 구간에는 단층과 습곡이 존재하고 A에서 암석의 연령은 동일하대요. 자, 그러면서 역전이 되지 않았으니 난정압이냐 배사구조냐 장력에 의해 형성된 단층이냐 물어봤습니다. 자, 습곡보다는 단층이 좀 더 파악하기가 쉽거든요. 단층부터 볼게요. 자, X랑 Y가 있는데 중간에 단층이 있어. 근데 단층이 있다는 얘기는 상반이든 하반이든 뭐 상반이 올라갔든 내려갔든 어쨌든 단층 선을 기준으로 이제 연령이 불연속적일 수밖에 없죠. 그냥 불연속적인 면이 하나 있네. 여기네. X 근처에 있는. 그쵸? 그럼 여기가 단층 선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보니까 근데 단층 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게 어떻게 됐어요? 연령이 작네요. 그렇다면 상반이 내려왔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지층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으면 얘가 먼저 형성된 거고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그러니까 얘를 위로 갈수록 나이가 어린 거잖아. 근데 지금 여기 연령이 낮아졌다는 건 이 어린 게 내려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상반이 내려온 거니까 정단층이 되겠습니다. 정단층은 장력에 의해서 형성되죠. 지읒 지읒. 그래서 디귿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단층이 형성됐어요. 여기까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배사구조가 있냐고 니은에서 물어봤는데 배사구조냐고 물어봤으니까 배사구조인지만 확인을 해보면 돼요. 배사구조가 뭐예요? 배처럼 볼록 나온 거지. 그러면 배사축을 기준으로 멀어질수록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얘가 가장 최근에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멀어질수록 연령이 말을 잘못했네요. 다시 한번 그릴게요. 자,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런 식으로. 자, 배사축을 경계로 얘가 가장 먼저 형성되고 얘가 두 번째 형성되고 얘가 마지막에 형성됐어요. 그러니까 이 배사축을 경계로 멀어지게 된다면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나이가 어려지죠. 연령이 낮아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딱 보면
요 선을 기준으로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어떠한 축을 가지고 대칭으로 연령이 줄어들 텐데 지금 연령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기에 배사 구조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기억. 난정합이 존재한다. 난정합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렇게 지층이 있을 때 이렇게 지층이 있고 여기에 변성함이나 화성함이 있다는 것이죠. 뭐 화성함이나 5월 변성함. 근데 보통은 우리에게 화성함을 많이 줍니다. 변성함은 우리의 교육과정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봅시다.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되죠. 우리가 지금 A를 써먹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A에서의 암석의 연령은 동일하대요. 화성함이나 변성함은 암석의 연령이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최적층은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쌓여가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게 나이가 많고 위로 갈수록 나이가 어려지는데 화성암이나 변성암은 한꺼번에 생겨서 굳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암석의 연령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얘가 화성암인 A가 화성암이나 변성암이다 라는 것을 알려준 거야. 근데 난정합이라면 위에 있는 태적층보다 미리 쌓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이가 더 많아야지. 근데 지금 얘는 나이가 어리지. 그러니까 관입해서 들어온 거예요. 난정합이 아니라 관입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는데요. 이거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답지에도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 같긴 했는데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단면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단층선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 자, 배사 구조가 있다고 했어요. 배사 구조는 배처럼 볼록 나온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됐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배사 구조니까 점점 갈수록 연령이 증가했겠죠. 그러니까 X, Y라고 했을 때 점점 갈수록 여기로 연령이 증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단층을 그릴 때 오른쪽에 단층을 그릴 때 밑에 있는 게 내려왔으니까 여기가 뭐 5번, 여기가 4번, 네, 3번, 2번 이런 식으로 위에 있던 젊은 지층이 내려오는 경향이 있었겠죠. 근데 이거를 조금 잘못 그려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이 그림에 보면 여기는 전체적으로 내려가는데 여기는 이 선을 기준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야 돼요. 축이 가운데 오게. 이 그림도 여기에 축이 있잖아요. 그래서 축이 이렇게 오게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여기를 뭐 5번, 4번, 3번, 2번 이런 식으로 위에 있던 새로운 지층이 내려와서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로 가보면 지층이 이렇게 형성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가면 점점 밑으로 내려가게 되니까 나이가 증가하게 되죠. 이게 나이가 증가하다가 단층선을 기준으로 갔더니 나이가 어린 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단층선을 기점으로 갑자기 나이가 젊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다시 나이가 증가하다가 어떻게 된 거야? 여기서 관입을 해버렸네? 이렇게 관입 빡 해버린 거지. 그래서 관입을 해서 나이가 어려지고 다시 배사축을 경계로 나이가 어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가니까 여기서 나이가 어려지겠죠? 그래서 이런 경향의 그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17번 볼게요. 자, 진화 단계가 서로 다른 두 별이 있는데 얘네는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을 나타냈고 A와 B의 반지름이 같대요. 자, 기억. 현재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한 생명 액체 상태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기간은 A의 행성기가 태양계보다 짧다. 자, 이 문제를 풀려면 A와 B의 광도를 비교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고 있는 걸 보니까 주계열성.
자, 헬륨이 탄소로 변하는 헬륨 핵 융합 반응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얘가 거성이 되겠네요. 근데 얘네 반지름이 같대. 원래 거성이 됐으면 주기율성보다 반지름이 큰 게 보통이잖아요. 그치? 근데 반지름이 같네? A와 B 중에 하나는 태양보다 질량이 크대. 그럼 뭐가 질량이 크겠어? 주계열성인데도 벌써부터 거성하고 반지름이 같은 얘가 태양보다 질량이 크겠죠. 그러면 광도도 얘가 큰 영향이 되겠죠. 그럼 얘가 A가 진화 속도도 더 빠르겠죠. 그러니까 A가 행성계 생명 가능 지대에서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기간은 짧겠지. 왜? 진화 속도가 빠를 테니까. 기억 맞습니다. 별의 나이는 A가 B보다 적다. 맞지? A는 주계열성이고 B는 거성이니까요. 디귿. 기억은 니은보다 크다. 기억은 니은보다 크다. 생명 가능 지대 폭은 뭘로 정해지나요? 광도로 정해지죠. 그러면 R제곱과 T의 4제곱이지. 근데 반지름이 같네? 그럼 T만 비교하면 되겠네요. 근데 거성은 온도가 낮고 주결성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죠. 그러니까 기억이 니은보다 더 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18번. 그린 가는 우주 공간의 암흑물질 분포와 밀도를 나는 영역 A와 B의 가시광선 영역을 나타냈다고 해요. 자, 가는 전파 영역에서 관측하였다. 암흑물질을 전자기파로 알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회적으로 뭘 이용해서 확인하나요? 중력을 이용해서 확인했었죠, 지금까지. 그래서 전자기파로 측정할 수 없다. 자, 니은 물질들 간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암흑물질이 A가 더 많네요. 암흑물질이 많다는 얘기는 중력이 더 세겠죠. 어쨌든 물질이 훨씬 많은데 A가 B보다 큰 게 맞습니다. 디귿. 별과 은하는 암흑물질의 밀도가 작은 영역일수록 많이 분포한다. 자, B가 밀도가 작고 암흑물질, 그 다음에 A가 암흑물질의 밀도가 크네요. 근데 A가 이런 별과 은하의 양이 많고 B가 적네요. 그쵸?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네요. 밀도가 작은 애들이 많이 분포한다고 했는데 밀도가 작은 게 적게 분포하니까 정답은 2번. 자, 드디어 19번입니다. 그림 가는 어느 지역의 지표에 나타난 화성한 A, B와 그리고 태저감 C의 분포를 나는 화성한 A, B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 X가 붕괴돼서 생성된 Y의 함량을 나타냈대요. 자, X가 붕괴돼서 Y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A는 화산암, B는 심성암이고 그리고 B와 C는 부정합으로 접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니은부터 보도록 할게요. 암석의 나이는 B가 C보다 많다. B는 심성암이고 C는 태저감이래. 그러면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게 되겠죠. 자, 여기서 B가 생기고 위에 C가 태저감으로 쌓인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C가 형성이 된 다음에 위에 B가 쌓인 경우 이렇게가 있겠죠. 근데 이 경우는 말이 안 돼요. 이 경우는 B가 먼저 형성이 된 다음에 C가 형성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C가 퇴적된 후에 B가 오려면 관입밖에 없어요. 하지만 문제에서 관입이 됐다고 말을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B가 C보다 먼저 형성이 됐어야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암석의 나이는 B가 C보다 많은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볼게요. X의 반감기는 4학년이다. 자, 이게 총 20개거든요. 숫자를 미리 다 세놨는데 이게 Y가 5개예요. X, Y 했을 때 20분의 5.
여기가 20분의 15 해서 4분의 3, 4분의 1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반감기가 됐으면 20분의 10이었어야 되거든, 2분의 1이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4분의 1이네? 지금 A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뭐야? 반감기가 2분의 1회 지났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2분의 1회 지나지 않았다고 우리 첫 수업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반감기 그래프는 지수 함수라서 여기가 반감기 1회에 50이라고 하고 지금 여기 75인데 여기가 2분의 1이냐? 아니죠. 2분의 1이 조금 더 지나서 여기가 2분의 1이죠. 2분의 1회보다 적게 걸렸습니다. 2분의 1회보다 적게 걸렸어요. 반감기가 4학년이나 물어봤어. 지금 여기서 좀 또 봐야 되는 게 있는데 A는 2학년 전에 형성되었대요. 그런 말은 뭐야? A 나이가 2억살이래. 자, 2억살일 때 반감기가 2분의 1회보다 못 갔죠. 그러면 4억살일 때도 1회보다 못 가죠. 그러면 반감기 1회가 지나려면 어때야 돼? 4학년보다 더 지나야 돼요. 그래서 X의 반감기는 4학년이 아니에요. 4학년 이상이 되겠죠. 자, 디귿. 현재로부터 2학년이 지난 후 B에 포함된 Y의 함량 분의 X의 함량은 0.6이다. 자, 2학년이 지난 후 왜 굳이 2학년을 줬을까? 왜냐면 B가 지금 2억살이기 때문이죠. A가 어차피 A와 B에 들어있는 X와 Y는 같은 원소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야. 자, A가 2학년 지났더니 반감기 2분의 1을 회를 안 지났고 X가 지금 4분의 3이 남았고 Y가 4분의 1이 남았대. 어쨌든 방사성 붕괴가 되는 것은 우리는 모함수를 집중해서 봐야 되니까 이걸 볼게요. X가 2학년 지났더니 4분의 3이 남았네요. 그럼 B도 마찬가지야. B는 지금 반감기가 1회 지난 상황이거든요. 지금 X하고 Y가 반반이 있어요. 근데 우린 지금 X에 집중해서 보자고요. 지금 A가 2학년 지나서 4분의 3이 됐다면 B가 이 1회 지난 거에서 2억살 지나면 여기에 4분의 3이 남는 거야. 그러니까 그 비율은 똑같이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X의 함량은 지금 B가 반감기가 한 번 지났어. 2분의 1이 남았죠. 여기에 2학년이 지난다면 4분의 3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얼마 남아? 이게 8분의 3이지. 전체 1인데 X의 함량이 2학년 후에 8분의 3이면 나머지는 얼마겠어? 8분의 5지. 그러면 뭐예요? 5분의 3, 0.6. 그래서 디귿이 맞습니다. 정답은 4번.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20번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요번 1회 실전 모의고사는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0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그림가는 중심별과 행성 AB로 이루어진 어느 외계 행성계의 모습을. 자, 나는 가와 외계 행성계에서 식형상이 일어날 때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원궤도 운동하고요. 공전 궤도면은 시선 방향과 나란하다. 자, 여기서 찾아야 될 게 0.999로 줄어드는 게 있고 0.9로 0.1의 밝기 변화율을 보여주는 게 있는데 이게 A에 의한 것인지 B에 의한 것인지 찾아야겠죠. 자, 중심별이 있고 A가 돌고 B가 돌고 있는데 우리는 뭘 알고 있어요? 반지름이 짧을수록 공전 속도가 빠르다. P제곱은 A세제곱 이런 것도 알려줬었죠. 더 자세한 건 지구과학 2에서 배우지만 이거 알고 있으면 편하다. 반지름이 길수록 주기가 길다. 이 얘기는 공전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내용이 어려우면 우리 태양계를 생각해보라고 했잖아. 태양계는
태양과 가까운 행성이 속도가 빠르다고. 이 얘기를 지금 이 행성계에 적용을 해보면 A가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나에서 주기가 짧은 걸 찾으면 되겠지. 지금 요게 짧네. 요게 A, 요게 B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찾았으면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T1 시기에 T1이 지금 여기거든. T1 시기에 중심별은 청색 편의가 관측된다. 시선 방향을 여기로 둬볼게요. 자, A는 보면 T1이 절반이야. A가 공전할 때 절반이에요. 그러면 식형상이 일어나고 난 후에 절반이 되는 거거든요. 식형상이 시선 방향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여기에 A가 있을 때 식형상이 일어났겠지. 식형상이 지나고 난 후에 절반이니까 이때가 A의 T1이겠죠. 그렇다면 A의 T1은 이렇게 가고 있었을 테니 별은 어디로 가고 있었을까? 반대로 이 방향으로 가고 있었겠죠. 그래서 청색 편의가 관측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B를 볼게요. 자, B는 식형상이 일어나려면 B가 여기 있어야 됐었는데 식형상이 일어나고 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았을 때요. 그럼 여기쯤에 있다고 해보자고요. 얘는 멀어져 가고 있네? 그렇다면 별은 반대로 가까워져 가고 있었겠지. 그렇기 때문에 T1 시기의 중심별의 청색 편의가 관측이 될 수가 있습니다. B 때문에요. 저 기억은 맞아요. 자, 니은 중심별의 반지름 분의 A의 반지름 플러스 B의 반지름은 10분의 1보다 작다. 이건 뭘 알아야 되냐면 밝기 변화율은 뭐랑 똑같아요? 중심별의 반지름의 제곱, 그 다음에 행성의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되죠. 왜? 중심별의 크기가 있는데 단면적이 있는데 행성이 들어오면서 특정한 반지름을 가지고 얘를 가리는 거잖아. 특정 단면적만큼 가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밝기 변화율은 전체에서 이 변한 단면적이 가린 만큼을 올려줘야지 변화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별의 반지름의 제곱분의 행성의 반지름의 제곱이 된다. 그럼 볼게요. A가 있고 B가 있잖아요. 자, A 보니까 1000분의 1이네요. 0.0001이니까 B가 10분의 1. 그럼 여기다 쓰면 되지. 밝기 변화율이 1000분의 1. 여기가 10분의 1. 근데 지금 중심별의 반지름분에 이렇게 더하는 거는 이거를 루트 씌우란 얘기지. 맞죠? 그러니까 결국 루트 1000분의 1 플러스 루트 10분의 1이 10분의 1보다 작냐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거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게 10분의 1보다 작네. 이것부터 10분의 1보다 크고 이것도 10분의 1보다 커요. 결국 10분의 1보다 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 시선 방향에서 식형상에 의한 중심별의 밝기 변화량의 최대값은 0.101이다. 숫자 익숙하지? 0.1 플러스 0.001. 이 말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0.001이고 이게 0.1이거든. 그러니까 전체 별이 있으면 여기에 A도 들어와 있고 B도 들어와 있고 이런 상황이 있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식형상이 일어날 수 있냐를 물어보는 말이죠. 동시에 식형상이 일어나려면 주기가 겹쳐야겠지. 근데 나만 봐도 안 겹치지 않습니까? 겹치지 않아요. 그래서 D가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0.1이에요. 0.1. 0.001이 더해질 수가 없어서. 자, 이렇게까지 실전 모의고사 1회를 풀어봤습니다. 사실 난이도가 쉽지 않았어서
꼭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제까지 수고하셨습니다.